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괴로성도 말년에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류마티스성 염증을 앓았었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비법을 체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도 건강에 굉장히 머리를 좀 쓰고 공부를 하면 건강이 나빠져서 저도 대학을 서울로 오는 것을 포기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 와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은 매우 큽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뇌 중심적인 자뇌가 발달하신 분이 많으실 테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이해도 안 가실 뿐더러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창의와 통합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하는 어떤 이런 사람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창의와 융합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만들어 가야 될 세상의 해답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발달하고 그래도 공부를 좀 해서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이 문제가 뭐냐면 지식을 전혀 쌓지 못하면은 세상은 다 이렇게 철학자처럼 꿰뚫어보지만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인슈타인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인슈타인도 논문을 쓴 내용도 있지만 다 이렇게 보면은 꼭 현명한 어떤 그런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던져요. 신이 주사기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아인슈타인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화밭에서 목화솜을 타고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조금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직관 하게 되는데 공부를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다 알면서도 훈수는 이제 어르신의 훈수는 이렇게 있지만 훈수를 둘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뇌가 또 발달한 사람은 융합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의 어떤 이건 또 지혜랑 관련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해가 발달한 사람이 귀하고 그 중에서 이제 운해가 발달한 사람은 흔하지만 공부한 사람이 귀한 거죠. 지식을 갖춘 운해가 발달한 사람들이 좀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좌우 내가 통합된 무늬과 공통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런 진리를 찾는 방법에 대한 책을 적게 되는데 그 방법 서술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랑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방법은 데카르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진리에 대한 방법은 직관과 연역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죠. 이건희 씨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한 명의 천재가 여러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삼성에서는 이제 휴대폰을 팔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수학자 같은 사람들의 어떤 인도 수학자들 이런 이제 천재들도 있지만 수학적 천재도 있지만 조금 다른 유형의 천재가 발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재를 이제 나타난다는 걸 이제 발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묻혀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 천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운해가 이게 건강의 위험성이 발생이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면역요법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는 이제 아보 노르 교수는 또 이제 면역혁명, 아보 교수는 이제 면역혁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의학에 있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면역혁명, 몸의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면역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환자를 일단 기존 어떤 제도적인 어떤 의학의 틀에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이 따라서 결국에는 암 수술의 성공률도 정해지고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많이 걸리니까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죠.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분류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면역요법이 정리된다는 거는 스스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예방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이고, 자,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정리되면 건강에 문제가 겪는 사람이 급감하게 되죠. 환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뭐 환자가 줄면은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없을까봐 걱정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의사지만 치의학은 또 오히려 더 발달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고, 제가 얘기했지만 정신신체의학이 일어날 것이다. 정신신체의학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정신신체의학은 이제 융이라는 철학자 융이 얘기는 했던 바인데요. 뭐 프로이트라든지 융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사적인 어떤 인류 지성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성사. 네, 정신신체의학이라는 거는 스트레스와 관계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함으로써, 제가 지금 그런 상담요법의 치료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약간은 차이가 나는 내용을 전달하죠. 이게 큰 틀은 같습니다. 면역요법의 틀은 같은데, 상담을 통해서 그 환자의 어떤 정신적인 그 코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상에서 어떤 문제를 추리를 해서 그거를 파헤쳐내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가함으로써 우리가 의학 일반 어떤 수술이나 어떤 약으로 할 수 없는 그 이면에 있는 의학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인간은 더 많은 뇌를 쓰면서, 뇌를 자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하게 쓰면서 좌우 통합적인 인재들이 앞으로 시대에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인간은 더 두뇌가 더 발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제가 이 면역요법을 연구하고 염증을 정리 내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쌓여있는 어떤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지식이 진보할수록 관찰과 실험이 필요해진다. 옛날에 데카르트가 있던 시대에는 지식이 많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때는 뭐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로서 받아들여진 어떤 실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사실들이 많지 않은, 많이 이렇게 축적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죠. 사실이 많아지고 이러면 어떤 새로운 명칭이 탄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명칭이 탄생하면은 인간에게 어떤 지식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성립되면 학문이 탄생하고 이러면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많은 우주의 진리는 꿰뚫어 봤지만 체계에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떨어져 보이는 스타일로 책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이죠. 지식이 진보할수록 지식 이런 사실들이 많아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축적되어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이 쌓여가고 이렇게 해서 참이라고 통과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이제 관찰과 실험이 중요해진다. 관찰. 그래서 옛날에는 관찰이 중요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뭐 보는 것도 많은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는 실험을 자꾸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꾸 객관적으로 밝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명백한 사실로부터 세상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이제 이런 참들이 밝혀지면 명백한 사실로부터 어떤 세상에 대한 진리를 연역해내야 되죠. 진리를 도출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역이라는 거는 도출. 그리고 결국에는 또 직관적으로 이런 사실은 바로 이런 의미야 라고 했잖아요. 딱 그냥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이 생기겠죠. 연역을 해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감각적 관찰. 실험이라는 거는 감각적인 관찰에 의존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사실이 이렇게 있는데, 연역을 해내면 사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연역을 해낼 때 너무 많은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실들은 몇 가지가 사실로 밝혀진 게 없다면은 이런 말로도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도 될 수 있고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그래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이런 개별적인 관찰과 이런 실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확인이 되면 의존성 없는 원리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찾아내고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 세상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돈을 모으는 것처럼 처음에는 종잣돈을 모으기 힘들지만 나중에 가면은 돈이 많아지듯이 진리라는 것도 진실, 참을 찾아내는 것도 처음에는 참인 걸 찾기 어렵지만 처음에 하나를 찾기가 어렵지 그 다음 참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다음 참들은 쌓여갈수록 점점 쉬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참인 걸 찾아서 평생을 헤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데카르트도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이런저런 책 다 읽어보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보고 도대체 무엇이 참이라고 할 수 있지? 진리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어떤 하나의 어떤 방법,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 소설이라는 책을 적는 건데요. 생각했던 방법.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아니라고 하고 이러니까 딱 참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 모든 가능성을 다 조사한다는 거는 아까 베이즈 정리하고 다 닮아있죠. 모든 가능성을 다 조사해서 아닌 것은 다시 오류로 다시 또 정리를 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조사했을 때 그것이 확실한 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들을 제거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빼놓지 않고 완전히 열거한다. 이것이 쉽진 않죠. 그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하는 것은 틈나는 대로 그리고 다른 원인이 또 생기는 대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경우에 확률적으로 이제 참에 가까워지는 거의 99% 참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베이지 정리도 그런 것과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데카르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결국에는 나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 이 연구를 가장 잘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작한 바로 나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도 제가 책 쓰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연구에서 다음 연구를 무엇을 할 수 있나 짜져서 또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고 최근에는 또 짧은 논문도 적었지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강의. 왜냐하면 이 직관적인 운의 지식은 강의를 통해서 잘 전달이 돼요. 글로 쓰기가 되게 어려운 지식이 많습니다. 말의 힘이 말과 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1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얻었던 것은 정리와 살입니다. 살이 붙는 거죠. 살이 찌는 거죠. 내용이 이걸 이해 못할 수 있겠네. 또 붙이고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붙여나가고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주된 흐름은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첫 번째 참을 어떻게 찾아냈느냐. 제 염정 첫 번째 동영상이나 만화비불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독특한 히스토리가 있죠. 저희 아들들이 고열 독감을 겪었을 때 약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됐던 저희 가족적인 독특한 그 교감신경 발달의 어떤 독특한 가족력이 있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발달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근데 첫 번째 참을 이제 제가 그거 했을 때 염증이 태우는 거네 이러면서 세월이 지났죠. 그 당시에 뭔가를 얘기할 수는 없었고 연구를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좀 흉측하지만 제 겨드랑이 올 봄에 있었던 제 한선염이라는 만성 피부염은 제 겨드랑이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요. 어떤 사람은 치아에 생기죠. 치아에 시림 현상. 치아가 너무 시려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딴 데도 생깁니다.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분도 많고요. 간염도 흔하죠. 만성 간염 흔하죠. 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더 무섭습니다.
진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성염증과 암에 대한 공포와 염증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결되고 방법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해결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알고 그 답은 정말 일반 서민들에게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 예외가 없는 법칙, 좋아하는 음식은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하루에 3가지 국면이라든지 뭐 아침잠에 대한 문제, 소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얘기했는데요. 소화랑 소진이 다르다고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꾸 이게 저도 이 복잡한 체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반복을 하고 있는 측면도 이제 제가 뒤에 나중에 좀 고쳐서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틀린 적은 없었다는 거 저는 자부할 수 있고요. 만성염증과 암에 대한 어떤 그 공포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저의 자식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구를 아까 데카르트 이야기 다시 넘어가서 연구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것도 나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 반론을 하려면 해라 이랬는데 반론은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론은 소모적이고 실험들이 많지만 별 관계없는 부수적인 것들은 잘 제외해야 되고 부수적인 게 너무 많다. 어떤 진리를 드러내주지 못할 염려가 있다. 중요한 진리는 저는 드러내지 못하고 제 책에서 제가 이 책을 알기 전에 제 책에 대한 어떤 그 사전 고지 부분을 적었는데요. 숲은 보고, 그러니까 안에 그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숲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제 책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이 책의 그, 융합적이고 통합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물론 제 예상보다는 훨씬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자연에 관한 지식을 얻을 때는, 요거 전에, 다른 어떤 실험들 이런 걸 차용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원리와 맞는 것처럼 실험을 억지로 해석해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실험적 사실에만 의존해서 연역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은 직관력을 동원하지 않으면은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숲을 보지 못하고 이 직관이라는 것은 통합적이고 숲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많은 비플에서 3가지 열쇠를 말씀드렸지만 그 3가지 열쇠에서 그런 내용들은 그 논문 자료를 찾아가면서 연결시킨 거죠. 이거를 수면 위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과거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 개념들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뭐 B세포에서 T세포로 그죠? 머추레이션 되는 이런 내용들. 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아주 옛날 생리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T세포에 있어가지고 T세포 중에서 어떤 T세포의 종류들을 찾아가고 T세포 종류 찾아가는데 관심이 너무 많죠. 찾으면 나오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명체인데요. 생명체는 되게 유기적이고 그 필요에 의해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몸이 다양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어떤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과 실험이 필요해지는데, 근데 나중에는 데카르트도 증명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제가 이게 염전 파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증명도 하지 않은 것처럼 가설을 마치 참된 원리인 것처럼 제시해서 이게 조금 사람들의 오해를 샀다라고 얘기했지만 데카르트는 이렇게 되면 참이라고 믿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증명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 거죠. 제가 염전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 방법 소설의 4가지 원칙, 그죠? 4원칙이 있죠. 엄청난 엄격한 걸 통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원칙 중에서 정말 한 2년 정도
계속 끌면서 다시 한 번씩 재사유했던 참인지 다시 재검열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골수에서 본 메로우죠. 골수에서 과립구도 생기고 뭐 임파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생기는데요. 적혈구도 생기고 다 이렇게 다 생기죠. 뭐 대식세포도. 골수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 골수에서 생기는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에서 과립구가 생기고 임파구가 생기는 원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본메로 게이트라고 해서 게이트라는 가설을 만들었어요. 본메로 게이트에서 문이 닫히고 열리면서 그렇게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거 완전 타당해 참이야 라고 하고 이렇게 논문에 적거든요. 근데 뒤에 다른 게 나타나서 혹시 이게 아닐 수 있나? 다시 전체적인 걸 다 놓고 다시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열을 다 하면 한 2번인가 3번인가 한 1년에서 한 6개월, 1년 6개월에 걸쳐서 이 2번인가 3번인가에 걸쳐가지고 이게 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재검열하고 언제라도 다시 검열합니다.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이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된다고 데카르트 이야기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고 제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처음부터 다시 듣고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듣고 처음에 얘기 듣지 않고 뒤에 얘기를 들었을 때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책은 이게 짧잖아요. 되게 책을 보시라는 거예요. 책을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2번 보시고 일정 간격 지나서 한 번 보고 나서 바로 보시면 안 좋고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충분히 평상심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보시면요. 머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머리를 세뇌시키는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자신이 너무 그것을 기준을 좁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도 사람이 뇌를 다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신이 어느 정도 쓴 거라고 몇 프로 정도 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또 조금 더 얘기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앞으로 우리 세상이 이제 참 지금 너무 올드한 의학에 너무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감히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저는 대체의학과 일반 우리 의학에 다리를 놓았다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아보 교수도 면역혁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아보 교수가 저보다 앞서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만나보려고 연락을 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특별한 경험 2가지가 있거든요. 제 아이를 아부 교수는 당뇨였나 고혈압 정도 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암 환자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부 교수 지금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고열 독감, 급성염증이죠. 그리고 만성염증, 만성피부염 이 2가지를 앓으면서 염증에 대한 원리를 도출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참이라고 보고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세균을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세균. 응?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을 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외국 사람들도 지금 물론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이 가능성에 대한 접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의학적인 베이스가 또 강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거의 이런 직관적인 의학은 거의 쇠퇴한 상태예요. 거의 실험적 의학에서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원인은 결과에 의해 증명되고 전에 거기 서론 염정 서론 파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데카르트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제 데카르트의 이야기가 제가 그래서 참 좌절 많이 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 학문을 완성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고열 독감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고열 독감 파트 세 번째 영상을 좀 그래도 더 많이 보셨던데요. 그것이 우리 의학의 지금 한계입니다. 겸허하게 저도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고 우리 170일 메르스 170일 아시죠? 170일간 거의 반년간 입원을 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뒤져보지도 않고 어느 날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 의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치과 의사였고 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하고 설전을 했던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났고요.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 죽으신 분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로서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크게 공론화되지는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치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설전 의사가 얼마 퇴원하기 한 2주 전쯤에 치과 의사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요. 젊은 의사였죠. 두 사람 다 이제 한 30, 40대 젊은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암이 있었는데 암에 대한 지병으로 암에 대한 어떤 면역력 약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메르스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었습니다만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메르스로 인한 격리 때문에 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단하죠. 170일 동안 장비를 투입하고 치료를 하고 데카르트가 고열 메르스였을 수도 있겠죠. 스페인 독감인지 모르겠는데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데카르트도 50대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도 최대한 말씀드린 거는 다시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하는데 이 많은 동영상과 많은 강의의 내용들을 이렇게 못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고 저도 모르게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린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독감으로 죽었는데 10일 만에 죽었죠. 데카르트가 한이 많을 거예요 아마. 좀 스페인 국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좀 잘 살아볼까 했는데 응? 아휴 내가 살던 데서 살았으면 그래도 응? 오래 살았을 텐데 너무 애석하게 응? 천재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반성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대단하죠? 어느 게 낫습니까? 하면 50%의 확률로 인해 가지고 170일의 치료 기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10일 동안 데카르트 죽었지만 다른 사람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죠? 생존한 거 있습니다. 생존율을 정확하게 비교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이 1400년 전에 있잖아요.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암이라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70일 입원했다가 돌아가셔야 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170일 동안 메르스는 치료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각종 대학 병원들, 큰 병원들이 치료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메르스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독감입니다. 제가 많은 비풀에서 하다가 중간에 메르스가 와서 메르스에 대한 그리고 고열 독감에 대한 어떤 신종 바이러스, 고열 독감, 메르스에 대한 어떤 강의를 제가 진행했죠. 면역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공개를 드렸는데요. 치료 기간이 170일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내과 의사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이나 감염 쪽에 계신 분들은 제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치료라는 이 독감에 대한 치료는 있잖아요. 죽을 때 살리는 방법만 알고 있는 거지, 죽으려 그럴 때 생존시키는 방법 알고 있는 것이지 모릅니다. 제 고열독감 염정에 있는 내용 보십시오. 수액의 투여와 있잖아요. 염증의 발생기와 제 이야기 소진에 대한 법칙을 있잖아요.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독감이라는 어떤 염증이 고열이 왜 발생하며 염증이 왜 일어나며 우리의 삶은 작은 염증에 힘입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도 염증의 힘입니다. 과립구의 힘이죠. 과립구. 베르거송은 독감을 치료하지 못한 거죠. 메르스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런 거죠. 신종 바이러스 언제나 날 수 있고 생애 최초의 독감은 언제 겪습니까? 5세에서 만 5세경에 다 겪습니다. 4세, 5세경에. 만 5세가 아니라 만 아닐 수도 있고 만 4, 5세경에 다 겪게 되죠. 다 신종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게 다 신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신종 플루 왔을 때도 그렇고 독감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유사품 나올 거예요. 제 이야기가 바로 가거나 아니면은 유사품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르거송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진행해야 되는데요. 하루속히 겸허하게 있잖아요. 우리의 의학을 새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서양의 논문에 아무리 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구슬을 깼는지, 누가 이 구슬을 깨었고 이 구슬에 전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있잖아요. 듣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재앙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르그송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르그송의 이야기를 좀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생명체의 지속은 자기 안의 이질성을 능동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베르그송이 하고 있죠. 철학자의 얘기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베르그송의 이야기를 보면요, 세포 생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직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진화론적인 내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지속은 자기 안의 이질성을 능동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질성이 뭡니까? 이질성. 과립구라는 게 이질성이 있죠. 과립구와 임파구로 우리는 백혈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립구와 임파구. 우리는 이 과립구에 힘입어서 염증의 현상에 힘입어서 활력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과립구 이질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잘 통합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머리 너무 쓰다가 병납니다. 저보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제가 있잖아요. 이런 너무 방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나는 메모를 많이 해놓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도 가끔씩 혼선이 오거나 틀리는 부분, 이게 철자 틀리는 부분, 이런 현상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사고에 있어서는 최첨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질성, 이 과립구에 힘입어서 사고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그래야 지속될 수 있다. 생명의 지속은 병과의 반대말이죠. 생명은 이런 것들을 우리 생명체에서, 그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서 지치게 되겠죠, 그죠?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철학의 도입이 필요하다. 저번에 얘기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지성과 철학의, 지성의 과학을 넘어선 지성의 과학을
철학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성의 과학을 넘어선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제 같은 사람이 만성염증 암의 비밀을 어떻게 풀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적인 노벨상을 받았던 어떤 이런 막 생리학상 받고 면역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험적으로 규명하신 분들도 이 지성의 과학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통합적이고 베르그송이 통합적이고 직관적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약간은 양쪽적인 문이과 양쪽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생명과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바로 이 지성의 과학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철학의 도입이 필요하다. 근데 아직까지 도입 못했죠. 제가 그 도입에 앞장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이 만성염증 암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 접근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보 교수도 그 예에 해당하고요. 직관은 우리에게 생명과 창조와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 직관적으로 보는 것은 생명과 창조의 영역으로 인도할 것이다. 생명의 영역, 생명을 이해하게 만들고 창조의 영역. 직관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몇 가지 사실들이 있을 때 이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실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직관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저 뒤에 산이 보이네. 저렇게 생긴 건 산이야. 옆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산이 저렇게 생긴 산도 있어? 허릿해서 잘 안 보여. 그렇지만 좀 허리지만 저거는 산이야. 저쪽으로 가면 바다로 갈 수 없어. 산이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직관을 가지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실험하시는 분들이 실험을 잘했으면은 또 다른 인종이 해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인간의 종류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흘러왔어요.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결국 생명체의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제가 논문 자료, 많은 비플에서 논문 자료를 제시했을 때 2013년 자료까지 있거든요. 2010년 자료도 있고 2013년 자료까지. 이제 우리는 직관의 때가 온 겁니다.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직관은 생명체를 보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생명체를 해석해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재는요 반드시 발굴됩니다. 저도 제가 포장해서 제가 막 알리려고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야기가 중요하고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면은 반드시 발굴됩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 없는 내용을 얘기했으면 사장될 것이고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베르그송이 여러분한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베르그송이 철학자이면서 생물에 대한 것을 다루다 보니까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식이 좀 없으시잖아요. 이해되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제 문 앞에 왔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문 앞에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로서 이렇게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또 다음에 또 책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직관적인 내용이라 이런 내용은 강의로서 풀어나가는 게 맞고요. 제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면역의 원리는 인문학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면역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하는 거죠. 면역은 지금 분자 생물학적인 그 실험적인 면역, 지금 의학의 주류가 지금 면역이잖아요. T세포 뭐 이러면서 지금 찾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노벨상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뛰어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문제, 우리 사람이 제가 저번에 면역력의 세 가지 개념, 세 가지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 개념 말씀드렸죠. 장기의 사용이나 가립구의 뭐 일시적 증가, 연간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면서 하루 면역량이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회복해야 되니까요. 하루 면역량의 개념도 얘기. 제가 면역에 대해서 지금 집대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력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생명학자,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체에 대해서 베르그송의 철학자로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기 전에 철학자들은 항상 앞서가는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베르그송은 바로 직관에 의해서 이 생명의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예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베르그송의 뭐 예언이라고 하면은 뭐 나오진 않는데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르그송이 쓴 책이 있죠. 창조적 진화라는. 창조적 진화는 Creative Evolutio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창조적 진화에서 베르그송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캠브리지대 장하석 교수님 있죠. 장하석 교수님이 과거에 작년에 강의하셨던 과학 철학 강의를 굉장히 즐겨 들었는데요. 과학 철학에서 앞으로 얘기할 그 이야기에서도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 철학. 과학하고 무슨 철학이냐? 응? 이게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오는데요. 되게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데 이분도 한번 노벨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받았어야 되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문학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과학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혁명. 우리가 이제 장하석 교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장하석 교수님은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을 이어받았다라고 거의 보여지거든요. 장하석 교수님. 캠브리지대 교수님이신데 하버드대, 캠브리지대, 옥스포드, 예일 이런 데서 있잖아요.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들 지금 지식의 상아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서울대에 계신 분이 하버드대에 도전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서양의학을 받아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자유지만 서양의학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의학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기본적인 과학에 대해서 한국어로서 우리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독창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과학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인류 지성사는 여러분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버드, 캠브리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 있었던 분도 계시기는 한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내세우려는 건 아니라 저는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지 저도 다 모릅니다. 제가 왜 태어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인류 지성사를 보면 물론 뉴턴 같은 경우에는 캠브리지였나 그런데 뉴턴 같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게 알려져 있지만 거꾸로 읽는 세계사 거꾸로가 아니죠. 거의 모든 것들의 역사라는 이거 이제 빌 브라이슨이 쓰고 우리 서강대 이덕환 교수님이 번역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던 이게 참 중요한 책인데요. 이 이야기에 뉴턴에 대해서 아주 성격이 아주 성격 이상자로 어릴 때부터 유명해서 따돌림 당하고 놀림 당하고 이제 가리꾸가 많아서 그랬는지 뉴턴이 나중에는 이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사람으로 쓰게 되는데 일반인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부적응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회 부적응.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 부적응이 되고 너무 영감이 뛰어나고 이러면 이제 프랑스로 가잖아요. 파리로 가죠. 이제 파리로 갈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관용을 좀 더 베풀고 우리나라도 좀 더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한반도 땅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 뉴턴, 뭐 초신성 사냥꾼이라고 있는데 초신성 우주 초신성 에번스 목사였어 목사. 목사가 뭐 우주학을 하고요. 아인슈타인 논문 썼지만 아인슈타인 논문은 그 참고 문헌이 별로 없는 논문으로 유명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은 그냥 써냅니다. 아인슈타인의 책장에는 책이 없어요. 이게 이제 난독증 때문인데 자와 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가 우가 발달하다 보면 연결이 끊어져요. 교량이. 이게 난독증이 그래서 교량이 난독증이 오죠. 자도 발달하고 우도 발달했는데 예, 무슨 마치 도플갱어처럼 뭐 그런 이게 이제 난독증이 있는데 책이 별로 없어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책 많이 읽네. 너무 책을 많이 읽네. 어떤 애는 책을 1년에 한 권 읽어요. 그죠? 책을 읽으면 읽다 보면 막혀. 재미가 없어. 저도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 근데 동물적인 감각은 있어요. 제 앞에서 필요한, 이 좋은 책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머리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책이라도 읽지 않는 것도 있고, 제한테 필요한 읽을 거는 대학 갈 때 필요한 거 읽어가지고 좋은 성적 냈었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한테 필요한 책은 동물적으로 찾아내는, 그 몸에 좋은 거를 찾아내는 동물적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이나 어떤 이런 이렇게 참고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참고 서적 같은 거. 여기 동물적 감각이 있어요.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융합하고 사고를 하는 작업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인류사의 진보는 참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하고 하면 이분 둘 다 책 많이 읽으셨던 분이 이때는 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알긴 읽었는데 약간 수학적인 지식도 많았었고 책 아주 잘 읽고 이렇게 잘 썼던 분이에요. 천재들이죠.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천재들의 유형이 약간씩 다릅니다. 꼭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생제의 발견 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지만 항생제를 상업화한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은 그런 또 머리가 되게 좋았던 사람이고 항생제를 발견했던 사람은 플레밍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냥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관찰과 활용력이 뛰어난. 이제 이런 거지 크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하여튼 이렇게 이런 목사님, 그죠? 목사님 또 있어요. 예, 목사님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라부아지에하고 화학의 혁명을 일컬었던 화학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산소를 발견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산소 보이지 않고 미시의 세계로 우리 그 분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이론이거든요. 이론이고 이거는 머리로 사고해내야 되는 직관과 연역의 분야입니다. 직관적인 부분이에요. 이 얘기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너가 이렇게 해서 맞는 거네. 제 몸에 대한 면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맨날 실험하고 팩트만 찾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는 실험과 연역적인 거, 실험과 연역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니까 고로 존재한다 이 얘기하고 실험과 연역 이 부분만 많이 이 방법 소설에서 부각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데카르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방법 소설에 대한 이런 어떤 책에 대한 그 사람 썼던 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교수님들 선에 머물러 있고 책을 직접 보는 상황은 워낙 그 바탕이 또 다른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거 되지만 실제로 이제 데카르트는 다른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죠. 베르그송이 쓴 책도 그렇고 다른 뉴턴이 썼던 프린키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수학에 대해서 증명된 부분도 있지만 아주 우리가 각광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뉴턴이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던지는 내용들도 증명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뉴턴의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은 논쟁이 됩니다. 논쟁이 돼가지고 인정 안 하고 인정하고 이것은 무엇냐 하면 좌우 내의 대결이라는 거죠. 좌우 내의 대결이에요. 나는 이해가 가는데 너는 왜 이해가 안 가니? 맨날 이것 때문에 뉴턴의 책 중에서 이제
빛에 대해서 연구했던 책은 왕립학회에 있던 어떤 또 저명한 학자가 끝끝내 그 타협이 안 돼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책을 출판했어요. 이 자문의 이 이론적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증명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는 천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뉴턴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그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은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죠. 그 당시에 대단한 영국의 학자였지만 그리고 영국이 뉴턴이 했던 얘기는 다 챙겨 들어요. 다 챙겨 듣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혁명을 이끌었던 요거 얘기하다가 영국의 목사였어요. 이분도 라바지에는 알려져 있지만 숨겨진 프리스틸리 장하석 교수님이 프리스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 프리스틸리라는 이 목사가 우리 캠브리지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영국의 목사가 이 라바지에가 이 프리스틸리가 거의 만들어 놓은 거를 뒤집기만 한번 뒤집어가지고 라바지에가 유명해졌는데요. 이게 바로 과학 철학이고 과학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생각보다 의외의 어떤 사람들의 인물에 의해서 학문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유전학을 만들어냈던 조용한 신부님 멘델, 그죠? 신부님이었어요. 그분은. 예. 그 혼자 연구하다 보니까 그 관련 서적 공부해가지고 된 거죠. 그 다음에 기상학. 여기 또 기상학도 유명한데요. 기상학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오고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원리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상학을 만든 사람이 약사였어요. 기상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약사, 영국의 루크 하워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내용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천문학을 한 사람 중에서는 그게 도서관에서 그 청소하던 그냥 무학력의 어떤 사람이 천문학에 많은 토대를 만든 사람도 많은 분도 계시고요. 거기서 청소하다가 책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면역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 생활의 혁명이고 이 생활은 면역과 결부되어 있고 아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얘기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이론적인 우리 몸의 면역도 어떻게 그 가립고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젖산 이런 것들 잠하고 뭐 피로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그 피로가 회복될 때 뭐 식사 피로가 왜 그 젖산이 근육에 쌓인 젖산이 혈당을 공부한 역할을 하더라는 그 원리를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저한테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예, 밥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피로 회복의 차이를 봐요. 그리고 제가 본 게 더 맞지 않을 수 있죠. 저한테만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확인해봐요. 주변의 사람들을 확인해가지고 원리가 이게 이제 공통 원리를 찾아내고 뭐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작은 실험들과 관찰들을 통해서 체계를 잡아가고 그것이 뭡니까? 이론적으로 합치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내용인데 그것이 관찰과 실험이 많아지고 나와 타인에서 소수의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 관찰과 실험이 필요한 부분은 실험을 하고 이론적인 상황으로 해서 또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원리를 면역 원리를 그 다음에 혈구 세포들의 그 원리들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사실들을 합쳐가지고 직관과 연역을 통해서 추려내는 거죠. 제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긴 그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생명체의 유기성은 인문학적인 파트입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서 그리고 사람을 많이 봤던
의사인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더 관심을 갖고 이 이야기를 접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발전과 놀라운 세계를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